자, 이번 슬라이드부터 챕터 7, CMOS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 배우게 되는 MOSFET 기반의 앰플리파이어, 회로 해석하는 방법이나 그런 개념들은 우리가 챕터 5에서 BJT 앰플리파이어 배울 때 학습했던 내용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챕터 5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 이 챕터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챕터 7의 내용은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제너럴 컨시더레이션, 그리고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스 팔로워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자세하게 학습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너럴 컨셉에서는 우리가 모스펫 기반의 앰플리파이어의 바이어스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챕터 5에서 했던 내용들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커런트 소스를 모스펫 소자를 가지고 어떻게 구현하게 되는지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스 앰플리파이어의 토폴로지 3가지,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그리고 소스 팔로워 앰플리파이어를 학습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바이어싱을 결정하는 DC 아날리시스, 그리고 게인을 결정하는 스몰 시그널 아날리시스 등을 적용을 해서 각각 3가지 토폴로지의 앰플리파이어의 게인,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 앰플리파이어 토폴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스 앰플리파이어 토폴로지는 크게 9가지 정도의 구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풋 단자와 아웃풋 단자를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9가지의 구성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유용한 것은 3개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자, 이거는 BJT 앰플리파이어 토폴로지 얘기할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BJT 앰플리파이어에도 크게 이제 3가지 정도 토폴로지가 있었죠. 커먼 에미터, 커먼 베이스, 그리고 에미터 팔로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상응하게 모스 앰플리파이어에서도 커먼 소스, 그리고 커먼 게이트, 소스 팔로워 스테이지가 구성이 가능한 모스 앰플리파이어 종류가 되겠고요. 커먼 소스는 입력단이 게이트 쪽으로 들어가고 출력단이 드레인 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커먼 소스라고 이름 붙은 이유는 여기 소스단을 그라운드로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커먼 게이트는 인풋 단이 소스 쪽으로 들어가고요. 아웃풋 단자는 드레인 쪽에 나올 때 회로 구성을 얘기하는 거고, 소스 팔로워는 인풋 단이 게이트 쪽으로 들어가고 아웃풋 단자가 소스 쪽에 나올 때 토폴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스 앰플리파이어의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 앰플리파이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바이어스 회로는 BJT 앰플리파이어에서 사용되는 바이어스 회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로들을 전자회로 1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이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자, 챕터 5에서 BJT 앰플리파이어 바이어스 회로 중에서 실제로 모스 앰플리파이어에 적용이 가능한 몇 가지 회로들을 가져와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활용할 바이어스 회로는 볼테이지 디바이더 회로입니다. 자, 볼테이지 디바이더 회로는 이렇게 VDD 그리고 R1, R2를 활용해서 여기 X, 즉 게이트죠. 게이트 전압을 결정하는 바이어스 회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게이트 전압이 0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전압 강화가 이쪽 게이트 쪽에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은 반드시 M1이라는 모스펫은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M1이 N모스인지 P모스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지금 소스 단자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소스에서 나와서 소스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커런트 방향을 봤을 때 커런트 방향이 드레인에서 소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캐리어 방향과 전류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 M1은 NMOS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바이오스 회로를 해석을 한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X단자의 전압은 볼테이지 디바이더 수식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VDD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VDD가 곱해진 요 수식은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 VGS 더하기 커런트 ID 곱하기 RS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M1이 동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드레인 커런트는 2분의 1 μN COX 곱하기 L분의 W 곱하기 VGS 마이너스 VTH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세츄레이션 커런트 수식인데 지금 이 소자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수식만 봤을 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고려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갔을 때 세츄레이션 커런트 수식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VGS-VTH 제곱 뒤에 1 플러스 람다 VDS라는 텀이 안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지금 고려되지 않은 수식을 나타내는 거고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면 이 수식이 추가로 곱해진 게 활용이 돼야겠죠. 이건 부가적인 얘기였고요. 어쨌든 드레인 커런트가 저렇게 수식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드레인 커런트 수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줘서 풀어주면 VGS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GS에 대한 수식을 풀어보면 VGS는 마이너스 가로하고 V1 마이너스 VTH 더하기 루트 V1 제곱 더하기 2V1 곱하기 R1 더하기 R2분의 R2 VDD 마이너스 VTH로 구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때 V1은 간략화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고 실제로는 μN COX L분의 W RS 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바이오스 회로에서 VGS를 구할 수가 있죠. 이 파라미터들을 다 알면요. RS라는 파라미터도 알아야 되고 VTH라는 파라미터도 알아야 되고 R1, R2의 파라미터도 알면 VGS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VGS를 구한 후에 우리가 다시 드레인 커런트를 구할 수가 있죠. 이 수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다시 드레인 커런트를 구합니다. 구하고 다시 여기에 드레인 커런트를 대입해줘서 VGS 전압을 다시 구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가 최종의 바이어스 포인트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용해서 바이어스 포인트를 결정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예제 7.1이랑 7.2를 실제로 한번 풀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활용 가능한 바이어스 회로는 셀프 바이어스 회로입니다. 보시면 게이트 단자의 전압이 RG라는 저항을 통해서 드레인 단자에 연결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게이트 전류는 0이기 때문에 요 단자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 사이에 볼테이지 드랍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 커런트가 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바이어스 포인트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 VDD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드레인 커런트 ID죠. 그래서 ID, RD 더하기 VGS죠. 왜냐하면 요 전압 포인트와 요 전압 포인트가 같기 때문에 그냥 바로 요 전압을 더해주는 겁니다. VGS 더하기 RSID가 VDD가 된다고 수식을 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세츄레이션 커런트 수식 2분의 1 μN COX L분의 W VGS-VTH 제곱을 활용해서 바이어스 전류 포인트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수식에서 우리가 VGS를 이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VDD가
그 다음에 RS, RD, 그 다음에 VTH, 그리고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알게 되면 이 회로의 드레인 커런트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드레인 커런트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드레인 전압을 알 수 있게 되죠. 왜냐면 VDRD, VDD에다가 IDRD, 죄송합니다. VDD에서 IDRD를 빼면 이제 VD가 나오죠. 그래서 드레인 전압을 구할 수가 있고,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이랑 똑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게이트와 여기 소스 사이의 전압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바이어스 포인트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 바이어스 회로와 바이어스 포인트를 결정하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 모스펫 소자를 커런트 소스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펫 소자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하면 이 모스펫 소자를 커런트 소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드레인 커런트 전류가 오로지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면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드레인 커런트가 변하긴 하지만 그 변화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디어란 커런트 소스를 구현할 수는 없지만 커런트 소스는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런트 소스를 구현한 예를 살펴보면 지금 A, B가 각각 커런트 소스를 모스펫으로 구현한 경우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M1이 NMOS 트랜지스터고 지금 게이트 쪽 전압이 특정 전압으로 바이어스 되어 있죠. 그리고 소스는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X 노드단은 지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소자를 이렇게 커런트 소스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X라는 포인트에서 커런트가 그라운드 방향으로 흐르도록 설계가 되는 거죠. 커런트 소스로요.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X 단자가 흔들리더라도 이 게이트 전압이 고정되어 있고 소스 전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전류를 흘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드레인 커런트죠. 이때의 전류가. 그래서 커런트 소스로 구현이 가능한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고려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1 플러스 람다 VDS가 곱해지겠죠. 하지만 드레인 전압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 양이 변하는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 챕터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충분히 회로 설계를 통해서 이 변하는 양이 작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 길이를 긴 소자를 만들므로써요. 그렇기 때문에 커런트 소스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PMOS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PMOS의 경우도 지금 보면 게이트 전압과 소스 전압을 고정시켜주면 커런트 소스로 회로를 모델링 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Y쪽 전압이 드레인 전압이죠. 드레인 전압이 흔들리더라도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드레인 커런트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커런트 소스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반면에 C와 D의 케이스는 커런트 소스로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 Y 전압이 흔들리면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커런트 변화량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커런트 소스로 활용하기에는 힘들죠. 왜냐하면 Y 전압에 따라서 커런트 변화량이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반대의 PMOS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X 전압이 흔들리면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이 흔들리고 커런트 변화량이 커져서 안정적인 커런트 소스로 구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스펫은 커런트 소스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 거의 일정한 커런트 거르는 커런트 소스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추후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바이어스 회로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전류원으로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회로를 구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B를 보면 A와의 차이점이 지금 VDD에서 Y 단자로 커런트가 흐르죠. 이게 PMOS를 얘기하는 거고요. NMOS는 X 단자에서 그라운드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싱크 커런트라고 하고 소스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스 앰플리파이어의 이제 앰플리파이어 토폴리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먼 소스 스테이지고요. 커먼 소스 스테이지는 인풋 전압이 게이트 단자로 들어가는 거고 아웃풋 전압이 드레인 단자로 나올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커먼 소스 스테이지는 BJT 앰플리파이어에서 커먼 에미터 토폴리지랑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대칭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회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좀 더 회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회로를 스몰 시그널 모델로 나타내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무시됐기 때문에 아웃풋 레지스턴스 R호가 없는 거고요. 여기 V 인풋이 게이트 쪽으로 들어가고 게이트와 소스 단자는 오픈 서킷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V1이라는 전압이 인가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드레인과 소스 단자에는 전류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전류원의 크기는 GM-V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D라는 저항이 지금 아웃풋 단자에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죠.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이유는 스몰 시그널 하면 DC는 다 그라운드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결국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게인을 구해보죠. 게인을 구해보면 V 아웃풋 단자는 당연히 이 GM-V1에 마이너스가 붙은 전류 곱하기 RD가 되겠죠. 전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V1을 구해야겠죠. V1은 V 인풋이랑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 아웃은 마이너스 GM V in RD가 되죠. 그래서 결국 게인은 마이너스 GM RD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커먼 에미터 토폴리지와 비슷하죠.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게인은 GMRD로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이 유사성을 기억을 하시고 마이너스 부호가 커먼 소스에도 붙는다는 걸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GM 수식을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수식 중에 루트 2μn COX L분의 W ID라는 수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게인이 바꿔져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 오른쪽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게인이 RD라는 저항 성분과 ID라는 바이어스 커런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회로 해석을 해보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이 RD라는 저항값을 키우면 게인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RD를 키우면 게인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V 아웃풋 단자 전압이 VDD 마이너스 ID RD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RD 값이 점점 커지면 이 아웃풋 단자 전압이 작아지게 되겠죠. 자, 이 아웃풋 단자 값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 인풋 단자에 있는 전압보다 작아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M1이라는 모스펫이 더 이상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하지 않고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스펫이 앰플리파이어로 동작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RD를 무한정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RD 값을 어떻게 정해줘야 되나? 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M1이라는 모스펫 소자가 세츄레이션 영역에 동작하기 위해서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VDS가 VGS 마이너스 VTH 보다 커야겠죠. 그래야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하는 거고 여기서 VDS 전압은 VDD 마이너스 ID RD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식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ID, RD에 관한 수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ID, RD 값은 VDD-VGS-VTH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가지도록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웃풋 단자 전압이 저항 RD뿐만 아니라 ID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어스 포인트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RD 값도 무한정 키울 수 없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바이어스 포인트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즉 람다가 0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람다가 0일 경우 이렇게 됐을 때 각각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게인과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은 소신호 회로를 해서 아까 앞에서 구했던 것과 같이 마이너스 GM 그리고 로드 단에 있는 저항이 곱해져서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다시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 앞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풋 임피던스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아웃풋 단자를 오픈시켜 놓고 입력 단자에다가 VX라는 전압원을 인가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VX분의 IX를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IX가 0이죠. 왜냐하면 여기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무한대가 되죠. 왜냐하면 V는 IR이고 R은 I분의 V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류가 0이니까 저항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 임피던스는 무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아웃풋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챕터 5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인풋 단자를 그라운드로 바꿔주고 아웃풋 단자에 VX라는 전압을 인간해주고 VX분의 IX 값을 구하면 되겠죠. 아니죠. IX분의 VX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아웃풋 임피던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라운드를 연결해줬기 때문에 V1 전압이 그라운드가 되죠. 그러면 이 전압원은 전류가 0이죠.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끊어진 것처럼 나오죠. 그러면 결국 이 회로 단자만 남아있게 되고 결국 아웃풋 단자 저항은 RL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랑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먼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죠.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인풋 임피던스가 R파이라는 값을 가졌습니다. R파이는 GM분의 컬렉터 커런트 IC였죠. 반면에 이 모스펫의 경우는 커먼 소스에서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인 이유는 게이트 커런트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당연히 이제 프리퀀시가 높을 때는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죠. 왜냐면 게이트, 인슐레이터 부분이 캐패시턴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이 캐패시턴스가 또 쇼트가 될 수가 있어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여기에 지금 로우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차이점은 일단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에 가깝다 라는 거고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는 R파이라는 특정 값을 가진다. 그 부분이 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는 둘이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인풋 임피던스죠. 근데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블랙박스로서의 OP앰프를 얘기할 때 OP앰프의 이상적인 조건은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고 아웃풋 임피던스가 0인 경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회로 설계, 아날로그 회로 설계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단에서 나오는 전압을
인풋 단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가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경우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할 경우입니다. 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면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 이 RO라는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추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고 회로 해석을 똑같이 해주면 개인 같은 경우는 아까 -GM-RL이었는데 지금 아웃풋 단자에 RL과 RO가 병렬로 연결된 것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인풋 단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인풋 임피던스. 그래서 무한대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여전히 RO라는 성분이 추가로 더해져서 RL과 RO가 병렬로 연결된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 인풋 임피던스 구하는 방식은 잘 모르겠으면 챕터 5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면 게인도 감소를 하고 아웃풋 임피던스도 감소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에서 우리가 얼리 이펙트를 고려했을 때도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나왔고 게인과 아웃풋 임피던스가 이렇게 병렬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게인이라든지 아웃풋 임피던스, 인풋 임피던스를 더 잘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을 해야겠죠. 지금 차이점이 뭔가요? 다시 얘기하자면 인풋 임피던스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인풋 임피던스는 커먼 에미터의 경우는 알파이라는 특정 값을 가졌지만 커먼 소스의 경우에는 무한대의 값을 가진다. 라는 이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시면 회로 해석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를 했을 때 채널 랭스 길이에 따라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여기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회로가 나와 있고요. 이 회로에서 로드 단자에는 따로 저항이 없고 커런트 소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커런트 소스가 있다는 얘기는 이쪽 저항 성분이 무한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호 해석을 하면 게인이 마이너스 GN 곱하기 RO가 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GM은 루트 2μn COX L분의 W 그리고 드레인 커런트 ID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RO는 람다 ID 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줘서 나타내면 이러한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루트 ID분의 2μn COX 곱하기 WL의 루트 씌운 거에 게인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L 값이 줄어들면 게인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죠. 줄어들 때 루트 형식으로 줄어드니까 L을 X로 놓고 게인을 Y축으로 놨을 때 이렇게 루트 형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채널 랭스 L의 반비례를 하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게인은 루트 L에 비례를 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널 랭스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게인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